자, 월요일 지난주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전망해보는 뭔데 이 뉴스 코너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식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가 난리 아니겠습니까? 또 전 세계부터. 네. 예. 항상 전 세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전 세계 난리예요, 난리. 네. 트럼프 난리입니다. 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상호 관세를 막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자동차 얘기를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차 얘기하면은 이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문제 딱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부가세 문제를 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부가세도 하나의 이 관세를 또 우리가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얘기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걸리는데 다만 이제 부가세보다는 아마도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뭐 크게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는 종전을 하려고 협상을 러시아랑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좋게 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미군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하려면 히토리오 채굴권 50%를 내놔라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뭐 뜯어갈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태세예요. 그 전 세계가 다 걱정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뉴스를 했느냐? 문영배 재판관이 카페에서 무슨 뭐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가짜 뉴스네. 다 가짜 뉴스죠. 그렇게 해갖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당은 이제 미안하다 네. 그랬고 그다음에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뭐 거짓말을 했네 만에 이 입씨름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걱정됩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뉴스 같지 않은 뉴스로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호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무합니다. 그 너무합니다. 헌법재판관 네. 자기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뭘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도 뉴스를 안 가지고 되죠. 그걸 괴롭히려고 그러고. 근데 그걸 또 일부도 믿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걸 가세하고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불복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그러면은 또 윤석열 이 탄핵 심판 두 번 추가 변론기일 잡아준 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8일, 20일 거의 이게 마지막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일부 언론 표현 보면은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 자, 이 상황 그대로 둘 윤석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형사재판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20일 날. 네. 그래가지고 이 형사재판 관련돼서 이 공판 준비 기일이 잡힌 게 있고 구속 취소를 지금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신문기일도 같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하려면 20일을 미뤄줘야 됩니다. 다른 날짜로 네.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형사재판이 같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탄핵 심판은 뭐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종료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그렇게 주부터. 뭐 예. 효력은 없을 거다. 하지만 계속 잡으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공판 준비 기일에 꼭 가야 됩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갈 필요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준비기일은. 네, 갈 갈 필요 필요 없다. 없습니다. 예. 네. 안 갈 그러나 겁니다. 원래 안 가도 되는데 핑계 대는 거죠. 본인은 꼭 가고 싶다라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정상 공판기일에 열심히 가시면 돼요. 그때 가야 되고요. 그렇죠. 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 그리고 이 이제 변론 기일에 한덕수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홍장원 전 1차장이 홍장원 전 1차장은 또 증인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또 얘기를 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알겠습니다. 한 주입니다. 자, 지금 뭐 다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주말 전국에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5.18 민주화 운동 현장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좀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을 반대한다,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후계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아니 전 세계인들이 이곳 광주에 와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후계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한길, 황현필 두 분의 목소리가 지금 보이는데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사 강사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집회 현장에 올라서 이런 강경한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여러모로 유감스러운데 두 분의 처지가 지금 다르죠. 한 분은 정반대 같아요. 그렇죠.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뭐 강의를 하다 말고 느닷없이 이제 자기 유튜브에다가 윤석열 이 탄핵 부당하다 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고, 황현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냐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 처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한길 씨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황현필 씨가 나올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참 뭐 누가 먼저 시작했냐 뭐 이런 얘기로 항상 가는 거는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짚을 건 짚고 또 겸허해야 되는 거, 역사 앞에 겸허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은 맞습니다. 짚을 거면 짚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광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한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한복판, 민주주의의 역사가 서려 있는 그 한복판에서 지금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내란을 지금 하려고 한 그러한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예를 들면은 풀어줘라라든지 네. 석방해주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잘못이 없다든지 윤석열을 탄핵한 게 잘못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집회를 연다는 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이것을 옹호하는 논리를 유포하는 사람이 한국사 강사라는 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 한국사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 그 광주에서. 근데 이제 이 집회 보도하는 언론을 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광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광주가 두 쪽으로 좀 갈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이 저기 버스 대절하고 뭐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광주 가서 또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광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랬던 네. 사진이나 이런 것들 쭉 보면은 버스 대절해가지고 네. 외부에서 많이 이제 온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 시민이 뭐 단 한 명도 저 집회에 뭐 이렇게 참가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뭐 참관했겠죠. 그렇죠. 뭐 연단에 올라서 뭐 누구는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광주가 뭐 두 쪽이 낫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광주 민심이 뭐 두 쪽으로 갈라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주도한 데가 세이브 더 코리아라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이 극우 기독교 단체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단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최근에 이 뉴스 흐름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단체가 지금 또 전광훈 목사 쪽하고는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파 쪽이
좀 더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뭐 거의 제가 보니까 이 뉴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광화문파가 주도하는 집회는 거의 전광훈 쇼핑몰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기서 거의 전광훈 목사의 많은 이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도를 많이 했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이브 더 코리아가 주최하는 이 여의도파 집회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메시지도 좀 상식적인 것 같아. 음흠. 지금 언론 이 보수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하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갈 것 같냐면은 지난주에 조금 인상 깊게 보셨던 뉴스가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하야론이 있어요. 네. 윤석열 하야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하야를 해주면 지금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지지 않고 음흠. 좀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대선 캠페인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결단해 주세요. 요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집회를 마치 전광훈하고 좀 결별하고 상식적인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 광주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메시지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 뭐 등등의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평가하면서 자 지금 보수 세력이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뭐 지금 뭐 이 거부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상식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윤색을 하는 분위기가 좀 윤색을 있어요. 한다. 그러나 전혀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지적을 해주면서 언론 보도는 그걸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스포츠 중계하듯이 뭐 바라는 건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네. 이런 쪽도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음흠. 이 우리 재간둥이 박준 변호사 네.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재간둥이 알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다시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무슨 정치적 쟁점으로 보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고요. 자, 또 좀 중요 증거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란 국조특위위원들이 CCTV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12.3 내란 당시 그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들이 지하 1층 국회 지하 1층에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 저기를 끊었어요 실제로. 이게 밝혀졌는데요. CCTV 영상이 공개됐으니까요. 윤석열 또 거짓말했네요. 그렇죠. 윤석열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경고성 계엄이고 국회를 쉽게 얘기하면은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계엄이 아니고 거기에 군대를 투입한 거는 질서 유지의 목적이고 등등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면은 단전 단수부터 하지 않았겠느냐? 먼저 단전 단수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CCTV로 확인해 보니까 계엄군이 국회 지하로 가가지고 단전을 시도를 하고 단전을 했더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가 끊긴 시간이 한 5분여 정도 된다는 지금 거 아닙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단전을 시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예. 그리고 이 실제 이 계엄군은 실제 그 당시에 들어갔던 그 707 특임단의 그 요원들인 거거든요. 네. 유리창 깨고 들어갔던. 그러면은 시도한 거 아니냐? 국헌 분란의 목적이 있었던 그러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 되는 거죠. 드러났어요. 지금 소방청장 단전 단수 지시 받았다는 거. 이상민도 뭐 쪽지로 봤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도 단전 했잖아요, 지금. 이러면 다 끝난 상황인데 이걸 갖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네요. 각종군 사령관이 임의로 직접 지원차 단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측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참 곤란한 부분이 네. 탄핵 심판에서 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그 김현태 단장하고 이제 하는 진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김현태 단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네. 실제 들어가 보니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내가 받고 들어갔지만 뭐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는 얘기 안 하고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내가 들어갔지만 네.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떡하느냐라고 했더니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해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네. 이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거는 내가 별도의 윗선으로부터 김영현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윤석열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바는 없지만 내가 지시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하거든요. 네. 윤석열 측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거 봐라. 곽종근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지가 한 거 아니냐? 네,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즉 이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곽종근이 그렇게 진술했다 하더라도 첫째, 그 진술이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둘째, 곽종근의 지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라인으로 뭐 지시가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리고 셋째,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다른 이것 외에 다른 정황, 다른 지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특전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단전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러한 정황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항변으로 지금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9차,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8차 변론기일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김봉식 전 경찰 서울경찰청장이죠.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언급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가정사. 그 혹폭풍이 계속 되고 있는데 김건희가 계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들었다고 하는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가정사를 얘기를 하더라. 가정사. 예. 가정사.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가정사.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정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지금 부인 둘- 한 명 있어요. 둘뿐이지 예, 않습니까? 가정이 한 명 있어요. 가정이. 그렇죠. 그러고 뭐 더 이상 거론될 그렇죠. 사람이 없잖아요. 확대를 해보더라도 나머지는 그러네요. 이제 동물들 뿐이지 않습니까? 동물이죠. 굳이 토리 확대해 보더라도. 예. 동물들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뿐인데 그러면 김건희와 연관된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뭔가 국회에서 의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 국회 구성을 엎으려고 한 것이다. 즉 지난 총선 결과를 이 부정하려고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추론을 해왔는데 그럼 왜 하필 그것을 이 12월 3일이라는 이 시점에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김건희 특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 요사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12월 3일이라는 시점은 명태균 씨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딱 그날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죠. 네. 특히 명태균 씨의 그 이제 핸드폰 이게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만 저는 뭐 미륵폰 이게 이제 어감이 좋아서 황금폰. 네. 뭐 이 네. 미륵폰이 이제 내용이 막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네. 있었던 그러한 시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이 있는 뭔가 파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전에 공개된 게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이 일부 되는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 측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네. 윤석열과 공개된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에 김건희와의 통화 내용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공개되면은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되겠느냐? 김건희 특검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당시 무슨 얘기를 한동훈 그렇죠. 대표. 예. 한동훈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과정에 김건희는 연루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에 그렇죠. 김건희랑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주 나누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지만 자주 안 나눠도 문제고요. 나눠도 문제고 안 나누는 하필 그날 문자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에 김건희, 명태균 다 연결돼 있다라고 밝혔어요. 특히 뭐 노상원 수첩이 좀 충격적인데 500여 명 수거 대상 이렇게 써놓고 삼선 집권 또 후계자 이렇게 대목이 등장합니다. 계엄, 노상원, 김건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죠.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사람을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이 5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끔찍합니다, 진짜로. 예. 그렇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 사람이 고민한 흔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총선 전, 총선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시점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그럼 총선 전부터 이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쭉 갔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마스터 플랜의 어떤 그 기본 초안이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노상원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에 반영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단적으로 지금 이제 군 관계자의 진술을 보면은 계엄 선포 당일에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군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김용현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원아 어쩌냐? 예, 상원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노상원이겠죠. 그렇죠. 예. 김상원이겠습니까? 박상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은 박상원, 계속 상원이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개헌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네. 물어보고 상원이가 김용현의 비선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선이죠. 그러면 예. 상원이가 하자는 대로 했을 테니 상원이가 수첩에 적어놓은 것들은 거의 김용현의 구상과 행동에 거의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맞고. 그럼 계엄 이후에 뭘 하려고 한 것이냐? 계엄 이후에 그 이제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고 거기서 삼성 개헌을 하고 그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장기 집권을 한 끝에 거기서 이제 후계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후계자는 누구예요? 윤석열 후계자는. 그렇죠 후계자를 만들어갖고 가는 건데 네. 이전에 윤석열 집권 초기만 해도 우리가 윤석열의 후계자는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검사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 자가 네.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온 걸 보면은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모조리 다 정치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네.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싹을 다 없애버려요.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어버립니다. 후계자 풀을. 누구도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네. 딱 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김건희가 한 명밖에 후계자가 되는 것인가? 옛날에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 통일 뭐 대통령 통일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남북 관계에 앞으로 네. 힘을 쓰겠다라고 했고 자기가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통일 대통령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느냐. 특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사진을 찍으면 네. 대통령실이 사진을 찍으면 다 가운데 김건희가 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김건희가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구도의 사진이 계속 찍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런 다 연결돼 해석까지 있다. 그렇죠 덧붙이는 거거든요. 예. 추론의 영역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여서 이런 것들도 한번 네, 자, 찾아보지 않을 수 김건희가 없다. 이만큼 연관이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김건희라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김성훈 구속영장 지금 세 번째 지금 경찰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이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성훈이 비아폰도 갖고 있고 김건희 옆에 있거든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공식 질문인 이번 주 전망 한 줄 평 또는 키워드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인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야를 안 해주나 뭐 이러면서 하야, 예. 우리 방향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잘 안 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상한 허튼 소리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가짜 뉴스에 의존하고 네. 왜냐하면 방향 전환은 해야 되는데 지지층은 그거를 지금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를 메꾸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서도 곁눈질을 하면서도 뭐 이러다 보니까는 문영배 재판관 카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허튼 소리. 그래서 네. 이 계속 이런 상황이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방향 전환하려다가 무릎 연골 나가는 상황이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허튼 소리가 키워드.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연골이 빠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